유산균은 위산과 담즙산보다 더 많이 죽는다는, 사실 유산균도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행을 억제하는 강력한 치료 방법으로도 구상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조선의 이금숙 기자입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챙겨 드시나요? 실제로 저도 꼭 챙겨 먹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건강기능식품 2위가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하면 대부분 다 변비, 장 건강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뭐 당뇨병이라든지 암, 또 알레르기 질환 같은 이런 만성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이 독자 여러분이 사소하지만 가장 궁금해하는 것만 모아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사소한 궁금증을 주제로 참약사 하남스타 약국 최용환 약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첨약사 하남스타 약국 최용환 약사입니다. 네, 약사님,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일단 네. 용어부터. 이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산균, 혼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똑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설명을 먼저 드리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면 우리가 일정량 이상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유익한 기능을 하는 균을 일컬어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유산균이라고 하면 미생물 중에 그 당을 분해하여 유산을 50% 이상 생성하는 그런 미생물들을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그 유산균 중에서 이제 조금 유익한 기능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유산균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쵸? 사실 뭐 약국에서 파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홈쇼핑이나 온라인몰에서 파는 것들 굉장히 다양한데, 네. 나한테 맞는 유산균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네. 알려주세요. 유산균은 사실 뭐 들어가는 균종이나 아니면 배합 비율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딱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뭐 한두 개 먹어보고 사실 찾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제품에 따라 아니면 회사에 따라서 또 강조하는 균종이나 균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먹는지, 뭐 변비에 먹을 건지 설사에 먹을 건지, 대장 과민성 질환이라든지 피부나 뭐 면역 쪽으로 먹을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요즘은 제품이 워낙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제품을 선택하시면 훨씬 본인한테 맞는 유산균을 고르실 수가 있죠. 아, 그렇구나. 아, 마치 유산균도 약처럼 이렇게 조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불편한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이 유산균이 이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거는 보통 우리 장에서 유해균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약간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것과 유익균이라고 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같은 거를 먹게 되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장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얘네가 아까 유산을 뿜어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항생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pH 산도를 조금 낮춰주면서 유해균들을 조금 사멸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유해균들의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유익균들의 비율이 조금 높아지면 우리 몸에 이로운 기능들을 하면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유산균 하면 잘 모르니까 네. 선택할 때 항상 이제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유산균의 개수예요. 그래서 뭐 1억 개가 있다, 혹은 100억 개, 혹은 수천억 개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균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지. 균수도 뭐 1억부터 100억까지 다양한데, 사실 뭐 무조건 숫자가 많다고 좋은 거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본인의 상태에 맞는 거를 그렇게 드시면 좋기는 한데, 우리 몸의 미생물은 거의 100조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뭐 1억이 들어갔느냐 10억이 들어갔느냐 사실 뭐 크게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성을 발휘하려면 어느 정도의 함량이 되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0조 개의 장내 세균 중에 수천억 개라고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은 아니기 그쵸. 때문에 절대적인 효과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네요, 이 균수가. 왜냐하면 사실 일반인들은 균수에 혹하거든요. 아, 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다 죽는다는데 그래도 일단 많이 넣어야 되지 그쵸, 않을까라는 생각에 균수에 집착을 많이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리고 나이나 연령에 따라서 균수랑 이 균종의 배합 비율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때는 주로 이제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균이 주로 많이 있고, 그런 균들을 조금 많이 넣어주면 이제 모유분해나 그런 것도 조금 잘 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더 락토바실러스 균 쪽이 이렇게 많아지고 비피도박테리움은 조금 줄어드는데, 어쨌든 제품에 따라서 이런 배합 비율이 다 다르고 기능성도 다르기 때문에
뭐 효과를 보시려면 어느 정도 본인과 맞는 거를 적당량 이상 드셔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러네요. 이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균수뿐만 아니라 균종 또 그 균종들을 어떻게 배합하는지 연령이나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 그쵸. 근데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약사님 뭐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뭐 되게 맵고 짠 자극적이고 거. 매운 네. 음식을 많이 좋아하는데 먹죠. 네네. 이런 것들이 장내 환경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네. 우리가 자주 먹는 매운 음식과 향신료 같은 것들은 그런 항균 작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해한 미생물들과 함께 유익균들까지 다 사멸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은 위산과 담즙산보다 오히려 그런 향신료 같은 거에 더 많이 죽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가령 우리 고추의 캡사이신 그리고 마늘의 알리신 등 그런 매운 음식을 먹고 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져서 복통과 함께 설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내 그쵸. 안에 아껴뒀던 그쵸. 유산균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슬프네요. 그러면서 네. 이제 또 변비랑 싸우게 되죠. 아,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국인의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국인에게 잘 맞는 유산균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왜 한국인한테 유익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나라마다 식습관과 생활 문화가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장에 분포되어 있는 유산균의 형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향신료나 그런 거에서도 많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균들로 드셔주시면 좋고 그러면 서양인들은 서양인에게 맞는 유산균이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게 맞는 유산균이 있냐. 근데 보면 식습관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향신료를 많이 먹고 이런 나라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산균을 지금 세계로도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거기서도 그런 서양 유산균보다 훨씬 더 월등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나라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생존력이 좀 뛰어난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유산균이라고 하면 위산에 많이 죽어서 장까지 많이 못 간다고 하는데 위산뿐만 아니라 그런 먹는 거, 맵고 향신료 같은 그런 것들도 우리 유산균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유산균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사님, 네. 그 유산균이 굉장히 제품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뭐 실제로 뭐 이런 그 가루 형태로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먹는 가루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약 같은 제형, 네. 그다음에 뭐 아이들은 씹어 먹는 그러니까 추어물 형태들도 있는데, 이런 형태의 차이에 따라서 뭐 효과도 좀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소비자들은 이제 뭐 무조건 캡슐에 이렇게 들어있어야 이게 뭐 위산을 버티고 장까지 가는 것 네, 아니냐. 왠지 막 그런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이제 이 유산균 자체에 듀얼 코팅이라고 해서 다 코팅을 하거든요. 이제 균 자체에. 그쵸. 단백질과 다당류라는 걸 입혀서 단백질이 위산에서 이렇게 살아남으면서 장에 가서는 다당류 때문에 이렇게 풀어지도록 그런 기술이 다 발달돼서 굳이 이렇게 제형이 다르더라도 그 유산균 자체에 다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제형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유산균의 코팅 여부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실 유산균 뭐 회사마다 다들 코팅 기술도 다르고 뭐 특허도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고 이제 이 형태에 따라서 이제 장단점은 있을 수 있죠. 가루 형태로 된 것들은 뭐 좀 맛있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비타민 같은 것들을 또 추가로 이렇게 넣어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가루약도 좀 싫어하고 알약도 못 먹는 친구들은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건데 도대체 이 유산균은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건지 밥 먹고 나서 먹어야 되는 건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유산균이 나왔을 때는 다들 이제 아침 식전 공복에 먹어라. 네. 아니면 자기 전에 공복에 먹어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유산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위산에 네. 약하기 때문에 많이 죽겠죠. 요즘은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팅 기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렇게 위산에서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무조건 공복에 먹어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요즘엔 식후에 먹어도 다 이렇게 잠까지 살아서 가는 기술력들이 좋아졌으니까 꾸준하게 드실 수 있는 시간 정해서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네요. 식전 식후가. 그렇죠. 물론 코팅 기술이 안 좋은 유산균들은 꼭 공복에 먹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제품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요즘 나오는 조금 괜찮은 제품들의 경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어떤 유산균들은 오히려 식후에 먹었을 때 네. 그런 우리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게- 먹이 아닌가요? 먹이? 그렇죠. 유산균의 먹이? 유산균이 당류를 먹고 사는데 갈락톨리고당, 프락톨리고당 이런 것들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같이 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과 같이 먹었을 때는 오히려 유산균이 또 잘 정착할 수 있으니까 어떤 제품들은 식후에 먹는 게 더 좋다고 강조하는 제품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그래서 제품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좀 유산균을 먹을 때 이 장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리바이오틱스 아니면 식이섬유가 조금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드셔주시면 좋은데 뭐 대표적인 걸로는 뭐 미숫가루, 그런 미숫가루요? 콩류 같은 거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 발효식품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유산균이랑 또 같이 먹으면 좋겠죠. 대신에 조금 피해야 될 것들은 이제 차 종류들, 차. 그런 뭐 항산화 기능이 있는 그런 것들은 녹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또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서 드시는 게 좋고 그래서 뭐 과일이나 채소, 잡곡 같이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과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네, 약사님 저는 이제 유산균 하면 네. 뭐 장 건강이잖아요. 사실 뭐 그쵸, 변비 그쵸. 개선이라든지. 근데 최근 뭐 당뇨병 같은 이제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쏙쏙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변비나 설사 이런 것 맞아요. 때문에 유산균을 많이 드시지만 최근 이제 당뇨와 관련된 치료 전략 같은 것들을 보면 다원적 치료 전략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연계한 식이 조절 방법이 변형된 그런 장내 미생물을 균형을 개선하고 가능한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함으로써 제2형 당뇨 진행을 억제하는 강력한 치료 방법으로도 구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 모두 근본적으로 장내 균총 이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그렇게 밝혀지고 있으니까 위험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이런 유산균들을 드시면 좋고 예방 물론 차원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런 기본적인 장질환이나 변비, 설사에도 다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이런 당뇨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서 유산균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정말 진짜 장내 세균의 중요성이 계속 이제 학계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에 몰랐던 효능들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이제 보통 이제 항생제도 뭐 감염 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제 네. 많이 먹는데 이때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먹으면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맞는 경우인지 약사님은 뭐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안티바이오틱스잖아요. 네. 그걸 미생물을 조금 죽이는 네. 역할을 하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면 미생물을 조금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생제를 먹게 되면 우리 뭐 유해균도 죽지만 유익균도 조금 죽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항생제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든지 뭐 변비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서 병원에서 많이 처방을 하기도 하고 처방을 안 해주더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산균 같은 거를 같이 먹어주면 장에는 훨씬 도움이 되죠. 좋은 정보네요. 네, 약사님, 전 궁금한 게 네. 이 유산균이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흔히 먹는 건강기능식품인데, 보편화되었죠. 네,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건지 어떤가요? 네, 뭐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유산균도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산균의 이 안전성을 따지는 이유는 유산균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장을 절제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항생제를 좀 지속적으로 복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질환 같은 그런 면역 제제들을 복용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약사님, 네. 그 유산균이 보니까 이제 냉장 유통으로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냉장고에다가 보관하면서 먹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상온에서 그냥 두고 먹어도 된다라는 유산균도 있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뭐 종이나 그런 균주에 따라서 내열성이 조금 강한 유산균이 있고 열에 약한 그런 유산균이 있는데 열에 약한 유산균일수록 이제 냉장 보관해서 유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 뭐 많은 제품들이 이제 내열성이 강화된 균종과 균주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굳이 냉장 보관을 안 하고 섭취해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제품을 사실 때도 균종에 대해서 본인은 잘 알 수 없으니까 상담을 한번 해보고 이거는 뭐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지 실온 보관을 해도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유산균에 대해서 몰랐던 거를 속속들이 아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유산균에 대해서 그 좋은 말씀 해주신 최용환 역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